스님이 되기 전 사랑했던 여인. 조선시대 남이 장군이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호국사라는 절에 놀러를 갔습니다. 절에서 친구들과 함께 쉬다가 저마다 자기 아내 자랑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늙은 스님이 큰 소리로 깔깔 웃었습니다. 남이 장군과 친구들은 똑같이 화를 내며 말하였지요. 우리들 이야기가 무엇이 우습다고 비웃는가? 예, 노승이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으니 젊은이들이 서로 아내 자랑을 하다 다투기까지 하니 제가 옛날에 예쁜 아내에게 당한 일이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뭐라? 스님이 무슨 아내가 있다고 그러는가? 우릴 놀리는 것인가?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지요. 그런 아내에게 버림받고 미쳐 돌아다니다 스님이 된 것이랍니다. 남이 장군은 웃으며 그 스님에게 그 예쁜 아내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노 스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지요. 스님은 고려 개경에서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부귀를 누리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무예가 뛰어나 젊은 나이에 몇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는 장군까지 하였지요. 스님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스님을 아주 사랑하여 며느리를 고르는데 애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개경에서 이름 있는 황재상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지요. 고려 개경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또한 글 공부도 잘하였지요. 그때 이 스님이 나이 17이었습니다. 아내는 16의 아리따운 소녀였지요. 우리 아버지는 어찌 이리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인을 골랐을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였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꿈 같은 세월이었지요. 꿈 같은 결혼 생활이 3년째 되었을 때였습니다. 몽골이 고려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고려도 급히 군사를 국경으로 더 보내서 방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북쪽 상성 하나를 지키라는 명을 받고 병사 5,000명을 이끄는 장군으로 가게 되었지요. 개경에서 산성으로 갈 때에는 아내 황씨와 여종 예쁜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종은 노비는 아니었지만 노비처럼 살고 있었지요. 어린 아이가 길에 버려진 것을 보고 아버지가 데려다 키웠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석 달 만에 몽골군 수만 명이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몽골군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여종 예쁜이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나리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5,000명입니다. 군사가 5,000명이니 몽골 군사가 5배인 25,000이라고 해도 마음만 굳게 먹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의 5,000 군사 중 노비와 천민들이 4,0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평소에 노비와 천민이라며 홀대받으며 살았지요. 그래서 힘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싸우면 분명 질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노비 문서를 모든 군사들 앞에서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싸움에서 공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노비 천민 가리지 말고 똑같이 상을 주겠다고 하십시오. 이것이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편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여종 이쁜이가 말한 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지요. 아내 황씨는
이 싸움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밤낮 없이 부처님 앞에서 남편이 싸움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종 이쁜이는 남편 옆에서 공격하는 적군을 보며 그때그때 좋은 계책을 내주었지요. 작은 산성 하나 함락시키지 못한 몽골군 적장이 화가 났습니다. 몽골군 적장은 개경으로 병사들 보내어 남편이 살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제 자매는 물론 하인과 노비까지 모두 죽이고 부모님을 잡아서 산성으로 끌고 오게 되었지요. 부모님으로 남편을 협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눈치챈 아버지가 끌려오는 길에 어머니를 죽이고 몽골 병사들과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분노가 치밀어 특공대 12명을 이끌고 나갔지요. 바람처럼 말을 타고 달리면서 몽골 군사들을 헤아릴 수 없이 죽이고 짓밟으며 돌아왔습니다. 몽골군은 너무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자 결국 물러가게 되었지요. 남편은 약속에 따라 평등하게 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끝없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었지요. 남편은 온갖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만일 이번 싸움에 졌다면 몽골 군에게 이렇게 예쁜 우리 아내를 빼앗겼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와락 일었지요. 부처님이 사랑하는 내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구나. 사실 그 싸움에서 이긴 공로는 여종 이쁜이가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이쁜이의 생각은 나지 않고 오직 아내 왕씨가 부처님께 기도한 공만 감사했습니다. 그 시절 고려의 황제는 허수아비였습니다. 무신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정권을 잡고 있었지요. 최우는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몽골 군에게 항복을 하였고 몽골에 맞서 싸운 장군들에게도 항복하라는 명령서를 보내었습니다. 남편도 그 명령서를 받게 되었지요. 그 명령서에는 몽골 군에게 항복을 해도 장군과 병사들은 그대로 두고 물러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성문을 열고 나가 몽골 장군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였지요. 그런데 장군이 데리고 나온 예쁜 아내를 본 몽골 장군은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몽골 장군에게 잡혀가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말하였지요. 저를 꼭 구하러 와주십시오. 만일 구하러 오기 전 제가 죽거든 제 주검이라도 찾아다가 고려 강산에 묻어주십시오.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종 이쁜이도 아내를 따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쁜이의 얼굴에는 슬퍼하거나 분하게 여기는 빛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저 이웃집 나들이 가듯 태연하게 따라갔습니다. 남편도 꽁꽁 묶여 개경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개경으로 끌려가 보니 최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려다보며 말하였지요. 네가 나라를 위해 잘 싸운 공은 인정한다. 그러나 몽골군이 너를 죽이라고 하는구나. 몽골군의 요구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선 너를 고향으로 유배를 보내겠다. 몽골군이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절대 나서지 말고 죽은 듯이 살거라. 남편은 고향에 내려갔지만 고개를 들고 바깥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몽골 장군에게 빼앗긴 아내도 못 잊었고 문 밖에 나서면 마을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고 온 놈이라고 수군수군하며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그래서 남편은 종일 문을 닫고 밥도 먹지 못하고 어쩌면 좋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해나 방 안에 누워서
노비들이 해다주는 밥이나 축내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찌 그리 살겠느냐? 아비 어미를 죽이고 아내까지 빼앗아간 적을 그냥 두고 죽는 게 사내가 할 짓이더냐? 나가 싸우다 죽는 게 사나이다. 남편은 그 길로 나와서 집과 노비까지 모두 팔아버렸지요. 그 돈을 금과 은으로 바꾸어서 몽골이 세운 원나라 수도인 북경으로 떠났습니다. 깊은 밤 작은 배를 훔쳐 타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만주에서 한족 말과 몽골족 말을 배우면서 몇 달을 살았지요. 북경에 가서는 고려인 티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받지 않고 다니려면 한족 말과 몽골족 말을 조금이라도 배워야 했습니다. 북경에 가서 조심스레 수소문을 했습니다. 숙소를 자주 옮겨가며 비밀리에 탐문을 하느라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가져간 금과 은을 다 써가는데도 아내가 잡혀있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려를 떠나온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지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생각하니 속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일어나서 대문 밖으로 나가 큰 길로 향하였지요. 그러다 길에서 수레를 타고 가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타고 있던 여인은 아내가 아니었지요. 한숨을 짓고 돌아서려 하는데 수레 안에 앉은 여자가 몽골족 말로 하인에게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열고 내려와 고려 말로 남편을 불렀지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잊으셨나요? 다시 잘 살펴보니 다른 여자가 아니라 놀랍게도 여종 이뿐이었지요. 아주 몰라보게 되었구나. 소녀는 얼굴이나 몰라보게 되었지만 아씨는 마음까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씨는 어디 계시느냐? 여종 이쁜이가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갔다가 몰래 다시 나올 터이니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저쪽 골목에 가서 숨어 계십시오. 한참을 숨어 있다 보니 이쁜이가 혼자 나왔습니다. 그래, 아씨는 살아 계시느냐? 나를 좀 그리로 데려다다오. 아씨는 몽골 장수 차손 다다의 부인이 되어 잘 살고 있습니다. 날이나 고국을 잊으시고 즐겁게 살고 계시지요. 저도 계속 아씨 시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하인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지낸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어떻게 아씨를 만나볼 수 있겠느냐? 아씨는 만나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 길로 바로 고려로 돌아가시옵소서. 황천으로 갈 때 가더라도 아씨를 만나보고 돌아가겠다. 잔말 말고 앞장서거라. 날이 잘 들으십시오. 사나이란 적이 나라에 침입하면 칼을 들고 활 메고 나가 적병을 물리치고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와야 하고 아내가 밤늦게 나가 맞이하게 해야 사나이지요. 그러지 못하면 차라리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어버려 피 두루마기 입은 송장으로 돌아와 아내가 눈물을 뿌리며 나아가 맞이하게 하는 것이 사나이가 아닙니까? 적에게 항복하여 죽지도 살지도 못한 몸이 되어 제 아내나 빼앗기는 게 무슨 사나이입니까? 아내가 그리 아깝거든 빼앗길 때 칼을 들어 빼앗아 가는 놈의 목을 찌르거나 그러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게 사나이지요. 말을 들은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네가 몽골에 잡혀와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 집 하인인데 어찌 그런 막말을 하는 것이야? 너도 그때 같이 있어 보지 않았느냐? 내가 항복하고 싶어서
한 것이냐? 황제가 항복하라 보낸 명령서를 너도 보지 않았느냐? 그러자 예쁜이는 아예 날이라는 말도 빼고 이놈 저놈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무신들이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허수아비 임금이 무슨 임금이란 말인가? 그런 임금이 항복하라고 보낸 종이 쪼가리 한 장에 항복하는 것이 무슨 장군이냐? 그럼 항복할 때 설마 네 아내를 뺏길 줄 모르고 했단 말이냐? 내 말 한마디면 너는 당장 잡혀서 갈갈이 찢겨 죽을 것이야. 나를 꾸짖다니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것이었구나. 기가 막혀 듣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사정을 해보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미안하구나. 그때 내가 네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여 이 꼴이 되었구나. 아내가 잡혀가면서 나에게 꼭 구하러 오라고 했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아내이다. 내 목숨보다 귀한 아내란 말이다. 이쁜이는 다시 남편을 꾸짖었습니다.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찾을 줄 모르면서 제 아내만 찾겠다고 하는 네가 무슨 사나이더냐? 사나이라면 빼앗긴 나라부터 찾으려고 해야지. 더구나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사람을 어떻게 찾겠다는 말이냐? 그리 쉽게 생각하였다니 참 딱하구나. 네 목숨을 보존하려거든 곧 이 길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를 더 이상 모른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그러더니 여종 이쁜이는 쌩하고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질러 호통도 못 치고 따라가 붙잡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섰다가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가만히 생각하니 이쁜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그러다 며칠 화를 시키며 지내다 보니 그래도 이쁜이 덕에 아내가 있는 곳을 겨우 알아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쁜이가 본인을 고발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겼지요. 며칠을 그리 지내다가 조심조심 차손다다 장군의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장군의 행차가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고 하인들만 드나들 뿐 조용하였지요. 며칠을 지켜보니 그 집 문지기 하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터에 나온 문지기에게 밥과 술을 사주면서 다가갔지요. 어느 정도 가까워진 뒤에 고려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자기네 집에도 고려인 2명이 있다고 하였지요. 장군의 부인과 시녀인데 그 시녀가 마음이 착하고 하인들을 잘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잡혀와 있는 집주인이 너무 난폭하여 힘들다고 거짓말을 하였지요. 그래서 마침 차손다다 당군 부인과 시녀가 고려인이라고 하니 직접 만나 부탁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차손다다 장군집 노비로 살게 해달라고 하였지요. 처음에 문지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을 조금 나눠주며 부탁하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인과 같은 고려인이니 하인으로 들어가면 자기에게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차손다다 장군이 며칠 지방으로 일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들어가 숨어 있었지요. 그리고 문지기가 알려준 차손다다 장군 부인이 사는 방으로 갔습니다. 중간 문을 6번이나 지나 부인이 있는 방 앞까지 갔습니다. 살그머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한 여인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어여쁜 아내가 맞았습니다. 여종 이쁜이가 같이 있나 방 안을 살펴보니 다행히 아무도 없었지요. 남편은 벌벌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진정하고 가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걔 누구냐? 이쁜이냐? 아니요, 나요.
나라니 이름 없는 나가 누구란 말이냐? 이곳에서 고려 말하는 사람은 이뿐이밖에 없는데 너는 누구냐? 문을 좀 열어보시오. 문을 열어보면 누구인지 알 것 아니오? 아내가 방문을 열자 방 안으로 썩 들어가며 남편이 반가운 마음에 손목을 턱 하고 잡았지요. 아내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손목을 놓으십시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리가 살 길부터 생각하셔야 하지요. 남편은 잡았던 손목을 놓고 간절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몰부를 헤아리지 못하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깊은 밤에 어찌 들어왔습니까?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까? 담을 넘어 들어왔지요. 여기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삽니다. 아니하면 죽습니다. 여보, 나와 함께 고려로 갑시다. 고려로 가기 전 먼저 살아 있어야지요. 우선 저 다락으로 올라가 계세요. 하인들 눈에 띄면 큰일입니다. 남편이 다락으로 올라가자 밖에서 문을 딱 잠그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더니 아내가 자기가 올 때까지 소리 내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아침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내가 잘못되었나 슬그머니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 한 모금 못 먹고 갇혀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차손다다 장군이 돌아왔다는 하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아내가 차손다다 장군을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방으로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즐겁게 한참 하더니 아내가 말하였지요. 고려에서 본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어찌할까요? 본 남편이 누구란 말이오? 당신하고 3달이나 싸웠던 그 찬선 장군이 제 본 남편이잖아요. 그놈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오. 고려 조정에서 유배를 보냈다가 죽였다고 하던데. 고려가 괘씸하게 나를 속이다니. 그놈이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니. 당신을 사랑하기는 대단히 사랑하는가 보. 그럼 따라가 보시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슬피 울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쫓을 거면 왜 잡아왔습니까? 저는 당신을 떠나서는 못 갑니다. 다락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 아내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힐 듯 하였습니다. 차손다다 장군이 물었지요. 그놈은 어디에 있어?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아마 손으로 다락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방 안까지 들어와 손목을 붙잡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당장 고려로 가자고 하는 걸 위험하니 다락에 숨었다가 기회를 봐서 나가자고 설득하여 가두었지요. 차손다다 장군이 큰 소리로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저 다락에 도적한 놈이 갇혀있다. 어서 잡아와서 묶어라. 병사 여럿이 남편을 끌어내려 쇠사슬로 꽁꽁 묶고는 말했습니다. 장군님, 포도청에 넘길까요? 아니다. 내 손으로 직접 죽일 것이다. 오늘 밤은 늦었으니 옆방에 잘 가두어 두면 내일 조사를 한 다음에 목을 베어 죽이겠다. 남편은 분한 마음에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 옆방에서는 차손다다와 아내가 술을 마시는 소리, 웃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귀를 파고 들어왔습니다. 당장 일어나 2사람을 죽이고 싶었지만 꽁꽁 묶인 쇠사슬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조심조심 움직이는 인기척이 났습니다. 주무십니까? 누구냐? 이뿐이입니다. 네가 무슨 일로 나를 찾는 것이야? 배가 고프시지요? 제가 먹을 걸 조금 갖고 들어갈 테니 조용히 하고 계십시오.
이쁜이가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물과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주는 대로 꿀꺽꿀꺽 먹고 나니 좀 살 것 같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쁜이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쇠사슬을 풀더니 뒤에 숨겨온 차손 다다의 칼을 내주었습니다. 이쁜이가 준 칼을 손에 들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며칠 만에 만난 둘이 실컷 놀다 촛불도 끄지 않고 잠이 들었는지 방 안이 환하였지요. 잠자는 차손 다다 옆구리를 걷어차서 놀라 벌떡 일어나는 순간 한 칼에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차손 다다가 소리도 못 내고 죽었는데 아내는 잠결에 무엇을 느꼈는지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아서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지요. 촛불에 붙이는 예쁜 얼굴과 사랑스러운 눈맵시가 사람의 정신을 홀리어냈습니다. 순간 남편은 내 손으로 이것을 어찌 죽이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며 칼 잡은 손에서 사르르 힘이 풀어지는 듯 했지요. 그러자 이쁜이가 호되게 꾸짖던 소리가 벼락같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고 아내의 목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을 죽이고 나서 문 밖을 보니 뜰에 이쁜이 혼자 꼿꼿이 선 채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남편은 벽에다가 죽인 까닭을 핏물로 쓰고 고려인 누구라고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너도 나를 따라 가자꾸나. 혼자 나갈 수는 있습니까? 나를 들여보낸 문지기가 있으니 문으로 나가면 된다. 그 문지기는 벌써 도망을 가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사다리를 내올 테니 이 담을 넘어가세요. 그런데 나가시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고려로 돌아가야지. 너도 나와 함께 고려에 가서 살자꾸나. 알겠습니다. 저쪽에 사다리가 있으니 가지고 오세요. 저는 제 방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쁜이가 보따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보따리를 남편 등에 매라고 하고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일 아침이면 차손 다다 장군이 암살당한 것을 알고 북경을 샅샅이 뒤지는 건 물론 맨 먼저 고려로 가는 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걸 피해 고려로 가신다고 해도 저렇게 이름까지 써놓았으니 고려에서 잡혀 죽습니다. 제가 보따리에다 스님 옷가지와 차손 다다 재물을 좀 넣어놓았습니다. 나가시면 숙소로 가지 마시고 성문 근처에 가 숨어 있다가 아침에 성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성문을 나가면 스님 옷으로 갈아입고 고려가 있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몽골이 있는 북쪽으로 가십시오. 몽골에서 서역으로 돌아 남쪽으로 가서 고려로 가는 배를 타셔야 합니다. 하인들이 되도록 늦게 발견하도록 중문과 방문을 닫고 올 터이니 먼저 올라가십시오. 이쁜이가 급히 가서 중문을 걸어 잠그고 오더니 사다리를 들어 담 밑에 눕혀놓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 것이야? 빨리 올라오지 않고. 한 사람도 달아나기 어려운데 어찌 두 사람이 같이 가겠습니까? 나리는 제 말대로 빨리 도망가십시오. 제가 나리 아버지에게 입은 은혜에 대한 마지막 보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쁜이는 품에 칼을 꺼내어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였지요. 호백발 스님이 어찌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젊은 세 사내가 손에 땀이 나도록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모두 넋을 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남이 장군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지요.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절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쁜이 생각이 머릿속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말하던 몽골의 침략은 1259년까지 이어졌지요. 남이 장군이 살던 때로부터 200년 전
몽골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이 장군이 젊었을 때 만난 스님이 200살도 넘은 신선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지요. 팔이 하나뿐인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팔이 하나밖에 없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오랑캐들과 싸움을 하다가 팔을 잃었지요. 총각은 힘이 매우 센 장수였습니다. 한 팔을 가지고서도 6사람 몫을 하였지요. 이웃 마을에는 얌전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보는 사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지요. 외파리와 얌전이는 오래전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 황 부자에게 큰 빚을 진 얌전이네는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서 빚을 갚지 못할까? 황 부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때마다 얌전히 아버지는 사정사정을 하였지요. 어느 날 황 부자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얌전히 아범, 내가 가만히 보니 자네는 내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네. 그러니 얌전이를 우리 아들과 결혼을 시키세. 그럼 빚을 갚은 걸로 해주겠네. 영감님,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얌전히 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황 부자의 아들은 20살이 되었지만 똥 오줌도 못 가리는 바보였지요. 그런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내 말대로 하게나 아님 당장 빚을 갚도록 하거나. 죄송하지만 당장은 그럴 수 없습니다. 황 부자는 얼굴색이 변하더니 데리고 온 하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구나. 저 계집애를 끌고 오너라. 황 부자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하인들은 얌전이를 끌고 갔습니다. 얌전이는 부잣집 골방에 갇혀버렸지요. 황 부자의 바보 아들과 얌전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외파리는 황 부자네 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섰지요.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외파리는 옆에 있던 바위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바위는 대굴대굴 힘차게 구르더니 황 부잣집 담벼락에 부딪혔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는 소리에 집 안은 발칵 뒤집혔지요. 하인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주인님, 저기 외파리 놈의 짓입니다. 황 부자는 하인이 가리키는 언덕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 혼내주고 오너라. 하인들은 벌떼처럼 몰려갔습니다. 외파리는 깊은 숲속 골짜기로 끌려갔지요. 이놈을 어찌할까요? 잠시 생각에 잠기던 우두머리 하인은 외파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나무에 그냥 메어 놓도록 해라. 밤중에 배고픈 짐승이 잡아먹지 않겠느냐? 하인들은 소나무에 외파리를 꽁꽁 묶어 두었지요. 여기서 짐승의 밥이나 되거라. 하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외파리 놈을 산속에 묶어 두었습니다. 오늘 밤에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런데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황 부자가 문을 열고 나가보았지요. 아니, 저놈이?
방금 산속에 묶어놓고 왔다던 외파리였습니다. 외파리는 소나무를 뿌리채 뽑아들고 바람처럼 달려왔던 것이지요. 외파리는 소나무를 황부자의 마당에 내리꽂았습니다. 소나무 뿌리는 절반쯤 땅속으로 들어가 박혔지요. 저놈이 장수는 장수로구나. 황부자는 겁에 질렸습니다. 니놈에게 이 소나무를 주겠다. 그리고 조만간 얌전이를 데리러 오겠다. 외파리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봐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집을 꼭꼭 지키도록 해라. 황부자는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다음날 외파리는 돌 절구를 번쩍 들어 황부자의 대문에 집어 던졌습니다. 벼락치는 소리가 나자 집 안에 있던 식구들은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외파리 놈의 짓이야. 집을 더 잘 지키도록 해라. 하인들은 밤낮을 쉬지 않고 집을 지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집을 지킨 하인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못 잔 하인들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버렸지요. 어디 한번 콜탕을 좀 먹어봐라. 외파리는 땅에 말뚝을 박고 하인들의 상투를 풀어 묶었습니다. 마루 밑에 숨어있던 하인에게는 가마솥을 가져다 씌워 놓았지요. 안방에서는 황 부자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외파리는 황 부자의 머리와 수염, 옷자락에 기름을 뿌려 놓았습니다. 황 부자의 아들에게는 두 손에 방망이를 묶어 놓았지요. 며느리는 기둥에 묶고 북채를 손에 메어 놓았습니다. 외파리는 서둘러 골방으로 들어갔지요. 얌전아, 내가 왔어. 얌전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외파리는 얌전이를 업고 나오며 소리쳤지요. 외파리가 얌전이를 업고 간다. 잠자던 황부자의 하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황부자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려고 화로를 찾았습니다. 불이야. 황부자가 켠 불에 수염과 옷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탄다. 아버지가 타. 아들은 방망이로 불을 끄려고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묶인 몸을 풀지 못하고 북채로 앞에 놓인 북을 쳤습니다. 황부자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요. 잠자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다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황가의 곡간이 열렸습니다. 어서 쌀을 가져가십시오. 외파리가 곡간 문을 열자 사람들은 쌀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외파리와 얌전이는 어디로 갔는지 이 마을에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돌, 두꺼비.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황씨 성을 가진 농부가 아내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아주 작은 밭이 전부였지요. 작은 밭이었지만 부부는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한 부부를 칭찬하였지요. 어느 해 가을부터 황씨 부부는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곧 놀랄 만큼 큰 부자가 되었지요. 황씨가 부자가 된 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어떻게 부자가 되었겠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마을 사람들은 황씨 부부가 부자가 될수록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이곳 저곳에 퍼지고 이상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도깨비를 사귄 모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황 씨의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지요. 며느리 또한 부지런한 데다가 살림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였지요. 따스한 봄 어느 날 황 씨의 아내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지요. 시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꿈처럼 들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어둑어둑해졌지요. 며느리는 저녁을 준비하려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가에는 마을 아낙네들이 물을 깃고 있었지요. 참 이상하기도 하지. 어떻게 그 집이 부자가 되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말이 하도 많아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낙네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이제 시집을 와서 잘 모르지? 아낙네들은 물을 길러온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왜 몰라요? 우리 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모두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낙네들은 며느리 옆으로 다가앉았지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 아마 옛날에는 우리 집도 매우 가난했었나 봐요. 그럼 그때 일은 우리도 알고 있지. 어느 늦은 가을 우리 아버님이 동쪽 어느 집에서 일을 하러 가시고 어머니는 서쪽 어느 집에 일을 하러 가셨대요. 아낙네들은 숨을 죽이며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갈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얻어 가지고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발에 치이는 것을 느꼈지요. 얼른 집어보니 두꺼비 같이 생긴 돌 덩어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는걸. 어머니는 돌덩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도 똑같이 생긴 돌을 주워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며칠 후 돌덩이가 작은 금쌀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괴짝을 짜서 넣어두었지요. 돌 두꺼비는 매일매일 금쌀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황씨 부부는 먹고 입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정말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 후 이 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하루는 황 씨가 저녁을 먹고 목침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났지요. 내 너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를 보냈다. 그런데 너희 집 며느리가 세상에 소문을 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구나. 오늘 데려갈 터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거라. 노인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황 씨는 손을 저으며 할아버지를 불렀지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황 씨는 벌떡 일어나 괴짝 문을 열어보았지요. 두꺼비들은 거품을 부글부글 내뿜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타버린 고향집. 옛날 몽골병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백성들을 죽이고 집을 불사르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갔지요. 결국 임금님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몽골병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지요. 특히 그들은 예쁘고 지혜로운 여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잡혀간 여자들은 몽고 귀족의 부인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때 시기라는 사람의 막내딸도 몽골로 잡혀갔지요. 시기의 막내딸은 몽고 임금의 둘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더 많은 여자들이 몽골 병에게 잡혀갔지요. 어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하루빨리 시집을 보내었습니다. 몽골로 잡혀간 처녀 중 찔레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찔레가 잡혀간 곳은 벼슬이 높고 살림도 넉넉한 부잣집이었지요. 주인과 집안 식구들은 찔레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찔레 아가씨, 뭐 필요한 것 없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언제나 식구들은 찔레를 걱정했습니다. 찔레는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지요. 하루 종일 집안 일을 하던 고향과는 달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찔레는 늙은 어머님과 어린 동생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도 저 달을 보고 있겠지. 찔레는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밥맛도 없고 잠도 이루지 못하였지요. 찔레 아가씨가 무슨 고민이 있는 모양이에요. 몽골 식구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찔레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얘야, 무슨 근심이 있길래 울고 있느냐? 아닙니다. 괜찮다. 무슨 일이든지 도와줄 터이니 말을 해보거라. 찔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주인님, 정말 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렇고 말고 어서 말해보아라. 사실은 고향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주인은 금방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얘야, 네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 집 식구들이 이곳으로 와서 살면 어떻겠느냐? 주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예? 저희 식구들이요? 그래, 우리 집이 워낙 크니 너희 식구들이 와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찔레는 주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주인의 말대로 하면 부모님과 동생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어떻게 가족을 데려오느냐 걱정이 되지. 염려 말거라. 내가 너희 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도록 하마. 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날 주인은 심부름하는 사람을 찔레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찔레는 매일 밤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기다렸지요. 몇 달 후 심부름 갔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찔레 아가씨의 고향에는 집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찔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땅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요. 혹시 몽골병이 쳐들어와 모두 죽인 것은 아닐까? 그날부터 찔레는 또다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은 찔레를 불렀습니다. 찔레야, 네가 그렇게도 부모님과 동생들을 보고 싶어 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너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터이니 직접 가족들을 찾아보도록 해라.
찔레는 주인의 말을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찔레는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고향 집은 이미 불에 타고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으며 가족을 찾아다닌 찔레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불쌍한 찔레의 영혼은 찔레꽃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얻은 자식.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오두막집은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워낙 깊은 산속이어서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1년 내내 사람 구경을 하기 힘든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딸에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지요. 갑자기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요. 참으로 이상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기를 보고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의 살결이 마치 개나리꽃이 피어난 듯 노란색이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걸까요? 살빛이 보통 아이와는 다른 걸 온몸이 샛노랗구나. 그러나 어찌 되었든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딸과 아버지는 아기를 정성껏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두막집에 낯선 스님이 찾아왔지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중입니다.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아버지와 딸은 스님을 흔쾌히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딸은 방 안에 아기를 눕혀놓고 상을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선 스님은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 아이는? 스님은 말끝을 흐리며 아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가 묻자 스님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이 아기는 따님이 결혼하지 않고 얻은 자식이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니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기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눕혀 놓으시지요. 아버지는 스님이 일러준 대로 아기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아기의 몸이 햇볕에 얼음이 녹듯 녹아내리더니 노란 오줌으로 변하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와 딸은 너무 놀라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묻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놀라실 것 없어요. 이 아기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줌이 맺혀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이 댁에도 요강이 있지요. 스님은 벼랑간 요강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방 구석에 놓여있던 요강을 가리켰지요. 저기 요강이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요강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밤중에 뒷간까지 가기가 귀찮을 겁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은 방 안에 요강을 두고 같이 사용하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요강 속에서 오줌이 섞여
아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 아기를 보게 될 줄은 몰랐군요. 물론 그 아기는 사람이 아니고 오줌이 맺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딸은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뒤부터는 요강을 같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